자, 일단은 문학 기초이론 우리가 살펴보자. 사실 이거는 한번 그 학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다 읽어보면 좋긴 한데 중요한 부분들만 정리를 해주면서 나갈게. 나머지는 읽어봐. 7페이지부터 정리를 하자. 자, 문학 거기 보면은 이제 사분법이라는 거, 3분법, 4분법 그거부터 정리를 할게. 원래 이제 서양에서는 3분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동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어교육 과정에서는 3분법을 사용하고 그 4분법 사용하는 이게 누구거에 사용하는 교동일이라는 단어를 거에서 보내. 교동일이 이게 우리나라 문화기운을 정리하는 사람이라는 국어교육에서 그래서 교동일의 4분법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문학이라는 건 뭐지? 뭐가 문학이니? 글로 아름다움의 근거를 정리를 하는 거지. 예술이야. 그래가지고 보통은 서적, 서사, 서적, 교술, 서사, 그렇다. 자, 서적은 보통은 정서를 서술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니? 작품 외적 세계에 개입이 없는 세계의 자아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먼저 좀 해보자. 우리가 작품을 둘러싼 세 가지가 있어. 뭐뭐 있는지 아니고 작가가 있고 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작품을 둘러싼 현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작품을 쓴 작가, 그리고 작품을 읽는 독자, 그리고 작품을 쓴 당시의 시대 현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작품을 분석하는 경우들이 있어. 작가를 기준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경우를 표현론이라고 해. 예를 들면 뭐 금소는 어떤 생장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썼다. 뭐 이런 게 이제 표현론이야. 그 다음에 시대 현실을 반영하는 걸 반영론이라고 해. 예를 들면 금소는 일제강점기 작가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반영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독자의 입장에서 보는 걸 효용론, 효과와 용도, 그래서 효용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어떤 걸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작품을 둘러싼 이 세 가지들을 작품 외제적 관점이라고 하고, 혹은 상대적 관점이라고 해요. 상대적이라는 건 뭐야? 그때그때 시대 현실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지. 작가에 대한 평가가 바뀌면 작품도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반민족 친일행위자야. 친일파야. 그러면 어때? 바뀌겠지, 평가가. 또 시대 현실에 대한 해석도 바뀔 수 있겠지. 일제강점기가 이런저런데 사실 보니까 아니네? 그러면 해석이 바뀔 수 있는 거고. 독자들도 어때?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 가지고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이 바뀔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상대적이고 작품 바깥쪽에 있는 관점이라면은 작품 안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화자라는 게 좀 아니지. 말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작가랑 같은 사람이야. 아니지. 가상인물이야. 그 다음에 청자라는 개념이 있지. 시에서 청자는 뭐야? 이것도 듣는 사람이지. 근데 독자랑 같은 개념은 아니지. 그리고 작품의 배경이라는 개념도 있지. 근데 이것도 어때? 시대 현실과는 다르지. 같을 수도 있지만. 또 소설에서는 화자 말고 뭐도 있어? 작가가 아닌 말하는 인물이 있어. 서술자가 있지.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뭐라고 해? 내재적 관점. 혹은 이거는 작품이 변하지 않으니까 절대적 관점. 혹은 심리적 관점이라고 하기도 해요. 심리라는 건 뭐야? 미를 추구하는 관점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작품 외적 세계라고 부르고
사실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지는 않는데 이걸 작품 외적 자라고 불러. 누가? 조동일이 그렇게 불렀어 그냥. 엄밀히 말하면 바깥에 있진 않잖아. 작품 안에 있는 거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서적 관례란 뭐냐? 작품 외적 세계의 개입이 없대. 이거는 뭐야? 사실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 반영을 하지 않고 대신에 뭐가 가까워? 거기 보면은 세계의 자화지. 세계를 나의 자라는 건 나의 생각이잖아. 나의 생각에 맞추니까 뭐야? 주관적 자. 이게 뭐인 거야? 시인 거지. 그러니까 현실 반영되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 위주로 쓰는 작품을 서적이라고 우리는 하는 거고, 그래서 정서 서술인 거지. 그래서 시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요술은 반대로 한 페이지 넘어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작품 외적 세계에 개입이 있는. 그건 뭐야? 현실을 반영하는 거지. 현실을 당연히 반영하겠지만 현실과 사실성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 반대로 뭐라고 나와? 자아의 세계와 나의 생각의 세계에 맞추니까 객관적인 활동이지. 이런 게 뭐야? 스피릿이지. 그 다음에 서사는 뭐야? 사건을 서술하는 거지. 얘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이 보면은 뭐야? 서술자지. 이 서술자가 개입이 있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은 보통은 외적 갈등이고, 모든 이야기들은 외적 갈등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해. 우리가 소설 같은 건 기본적으로 전부 다 갈등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하거든. 그래서 그거에 따라가지고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또 극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가 없으면서 똑같이 외적 갈등으로 이야기를 전개를 하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소설이고, 이런 게 극과 시나리오인 건데, 그러면 생각해보자. 판소리는 서사일까 비일까? 인거 말잖아. 공연 문학이니까. 근데 봐봐. 판소리는 혼자 나와서 떠들지. 토끼 역할도, 토끼전에서 보면 토끼 역할도 수군가지. 수군가에서 토끼 역할도 판소리 창작하고, 거북이 역할도 판소리 창작하고, 용왕 역할도 판소리 창작하고. 이건 뭐야? 일종의 서술자이기 때문에 판소리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능 국어를 할 때 모의고사 한번 풀어봤니? 수능 국어는 어떻게 구성되니 요새? 문학이, 영문학, 일본문학, 국어가, 일본문학, 그 다음에 화작, 언매 중에 선택이 이런 한문학이지. 중앙고등학교에서는 어차피 언매 선택해야 돼. 그리고 문법을 1학년 때 다 돌리고, 원래 니네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중앙고 같은 경우 고3들은 언매를 강제시켰어, 2학년 때. 그러니까 언매를 3학년 때 하는 거랑 2학년 때 하는 거의 학교 차이가 뭐냐면, 3학년 때는 어차피 수능 특강 돌리기 때문에 3학년 때는 언매를 해도 언매를 하는 게 아니라 화작 언매 선택권 해도. 근데 2학년까지는 선택권에 바뀐단 말이야. 근데 중앙고는 원래 언매를 2학년 때 시키던 학교에서 되게 특이한 학교야. 그 무슨 얘기냐면, 니네들 수능 성적 끌어올리려고 무조건 강제로 언매를 시킨 거야. 언매를 해야 등급이 잘 나오는 거 알아 혹시? 언매는 언어가 문법이지. 화작은 그냥 화작 화법과 장르냐, 공부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고, 매체도 공부할 필요가 없어. 요것만 공부할 수 있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거는 두 문학 정도 더 쓰려도 등급이 똑같이 나와, 화작이랑. 그러면 우리가 수능은 변환표준 점수라고 해가지고 난이도에 따라서 배점을 다르게 하는 거를 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 언매를 선택해야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상위권 애들은 전부 다 언매를 선택을 하거든. 그래서 니네는 학교에서 원래 강제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고3 때 가가지고 선택권이 없다고 불만을 하니까 그 중에서도 공부 안 하는 애들 화작 선택을 하겠지.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선택권 줄게. 대신에 1학년 때 언매 문법을 다 때려넣는다. 이렇게 해버렸어. 그래서 니네가 1학년 때 문법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매 시험마다 30에서 50%. 그러니까 문법을 못하는 성적이 안 나와. 여기서 분별되고. 그래서 당연히 내 선배들 이제 보면은
평균이 80에서 90점이 나오고 50% 정도. 우리하고 문법을 좀 메인으로 시키는 학원이기도 하고 문법 애들이 잘해. 그리고 꼼꼼히 시키고. 그래서 중앙고가 문법이 어렵거든. 그래서 그러기만 하면은 문법만 많이 나오면 오히려 성적이 올라가. 그래서 문법반에서 적어도 2번은 돌리고 들어갔으면 좋은데 방학 때 남았으니까 어쨌든 이제 1번은 돌릴 거야. 그래서 최대한 해가지고 들어가자. 그래야 성적이 잘 나와. 또 그렇게 해야 애들이 이렇게 잘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 있거든. 글쓰기가 있어. 근데 학교에서 쓰는 건데 미리 제재를 주고. 그러면은 소설 읽으라는 것도 있거든. 그럼 그거 다 가져와가지고 일단은 여기에서 한번 써가지고 나한테 검사 받고, 아니면 집에서 써서 이제 카톡으로 보내서 검사 받는 거 하고, 그러고서는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써보고 또 발표하는 것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서 불러가지고 발표를 시킬 거야, 촬영하면서. 그러고서 자기 거 보면은 내가 어떤 게 이상한지 알아.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다 대비를 해줘서 작년에도. 그래서 전교 1등부터 해가지고 1등급인 애들도 꽤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앙고가 작년에 좋았어. 올해는 이제 학원별로 이제 새로 신설하고 내가 거기서 다른 학원에서 수업하다가 걔네들 데리고 이제 왔거든. 그러다 보니까 1학년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미지가 뭔가 신생학원 이미지가 생겨버리니까 원래 이제 중앙고 애들 좀 밝혔는데, 근데 뭔가 여기 오니까 이제 1학년이 잘 안 보이더라고. 새롭게 우리가 중등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위에 선배들 되게 많거든. 4학년, 2학년. 그러니까 자료들은 다 있으니까 수행평가 같은 것들 미리 준비하면 좋아. 1학기가 독서고 2학기가 발표가 나와. 그러니까 독서 해가지고 글 쓰는 거, 2학기 때는 이제 뭐 발표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내게 번호가 요거거든. 여기 개인 번호야.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 놀러 연락하면 되고, 수행평가할 때 어차피 이게 도윤이가 알아오긴 할 건데 또 한 명 꼭 들어올 거야. 그래가지고 아마 3-4명으로 시작할 것 같긴 하거든. 그리고 지금 조교쌤 동생도 중앙고여가지고 걔도 내가 밝혔었다는 거야. 그래서 제 동생도 조만간 들어올 거야. 보면은 근데 이제 어쨌거나 3명인데 그 정도 인원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때 프린트 나오면 바로바로 가져와. 작년에는 전교 1등에서 맨날 가져와가지고 그거 미리 수행평가 다 해주고 다 해가지고 애들이 성적이 잘 들어갔는데, 누군가 한 명이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다 얘기는 할 거야. 기존에 있는 도연이나 뭐야 산소 동생 오면 거기도 얘기하고 너한테도 얘기를 해놓는데, 무조건 프린트가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가져와. 그 주에 가져오면 내가 다 스캔 넣어가지고 하고 수행평가 다 대비해줄 테니까 가져오고, 프린트 나오면 그거 반영해가지고 교재를 다 넣어줄 거야, 안에.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니까 항상 다 가져와. 알았지? 옛날에 사실 녹음기도 들려보내긴 했었어. 근데 누구냐? 신과 함께 웹툰 작가 있잖아. 조우민 사건 이후로 선생님들이 되게 민감하잖아, 녹음하는 거에 대해서. 원래는 녹음하는 게 불법은 아니고 나랑 같이 대화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녹음하면 괜찮은데, 근데 좀 민감해져서 지금은 녹음을 안 시키는데, 옛날에는 원래 이제 녹음해 와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거 듣고서 다 정리해주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까지 이제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프린트 같은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싹 다 가져와. 뭐 다 교재에다가 다 반영해주고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되는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수능이 4가지 나와. 서정갈래에서 현대문학, 현대시 계열이랑 그 다음에 고전시가 계열 이렇게 2개씩이 나오고, 서사갈래에서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이 나오고, 이게 기본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급수필 갈래가 하나가 같이 복합으로 나와서 총 4개 지문이 나와. 그러니까 어딘가 하나를 묶겠지. 이렇게 묶든 하고 나머지는 한 지문씩 나오는 거야. 그랬을 때 한 소리가 나오면 고전소설이 안 나와. 한 소리 계열은 이제 고전소설 계열로 서정, 아니면 서사갈래로 들어가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보통 갈래로는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중요한 거는 요 틀이야. 작품을 이해하는 틀인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필요한 부분들 좀 필기할 거 정리하고 보기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나갈게.
모티프는 보통은 우리 작품의 창작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인데 모티프는 뭐가 모티프니? 보통은 영어의 의미가 뭐야? 모티브. 동기지, 동기. 창작 동기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춘향전 알지? 자, 춘향전 같은 경우는 춘향전을 만들어질 때 원래 춘향전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설화들을 합해서 만들었다고 연려설화 모티프라던가 암행어사설화 모티프라던가 혹은 관탈민녀, 관리가 약하네 인간의 여자를 설화 모티프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 그래. 모티프는 창작 동기라고 하면 되게 거창한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냥 그 작품에 영향을 준 여러 요소들을 그냥 모티프라고 불러. 이해되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윤동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래? 속재양 모티프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래. 들어봤니? 속재양 모티프는 뭘까? 뭐가 속재양 모티프일까? 일본에 가서 동료들 사실 우리가 역사적 기록상을 보면 윤동주가 독립운동을 했는지 어땠는지는 몰라. 모르는데 교과서에 실리는 이유는 약간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시나 소설의 역사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문화 그 역사의 좀 그 슬픈 면이긴 한데 친일파가 아니고 사회주의자가 아닌 시인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 대부분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아니면 친일파야. 근데 윤동주는 사실 일찍 죽었잖아. 그리고 미화하기도 되게 좋아. 왜 그러냐면 시집도 못 내고 죽었지. 죽고 나서 유고시집을 동생들이 낸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되게 그 행적이 오히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미화하기 좋아서 교과서에 많이 싣는 경향도 있어. 그래서 원래 우리가 수능에서 보면은 9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은 누구야? 김소월이야. 교과서에 꾸준히 실리고 2000년대를 대표하는 게 누구야? 윤동주야. 그 다음에 10년대를 대표하는 게 2010년대 백석. 셋 다 특징이 뭐야?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친일파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백석 같은 경우는 원래 월북했지. 근데 공산주의자여서 월북한 게 아니라 이제 고향이 북한이어가지고 월북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못 배우다가 2000년대에 풀리면서 2000년대에 연구가 되게 많이 돼서 국어교육하기 이제 2010년대에 많이 들어간 거거든. 그래서 수능 특강이나 연기교재 같은데 백석이 막 두세 개씩 시도를 하고 그랬어. 이제 시인들이 보통 한 시도 실기 힘든데 혼자 두세 개씩 실어버렸던 시인이거든. 윤동주도 그때 한참 그렇고 교과서에 많이 실리고. 그래서 이제 윤동주랑 백석이 거의 시를 시작할 때 가장 메인이라고 생각하면 좀 표현은 너무 올드하고 그래서 중앙고도 보통 이제 윤동주가 중간고사, 백석이 기말고사 이렇게 거의 그렇게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 어차피 배울 거야. 근데 윤동주 씨의 속재양 모티프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는 이제 속재양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희생양이야. 기독교 알지? 그 기독교에 보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 신의 아들. 뭐한 사람이야? 종교청시장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 옛날에 유대인들은 자기 죄를 신한테 사함을 받으려고 어떻게 해서 대신에 양을 죽였어. 양을 죽이면 내 죄를 대신 신이 이제 사해줄 것이다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근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대신 희생할게. 그러면 너희의 죄를 사해줄 테니까 나를 믿어라. 라는 게 이거야. 그래서 뭐야? 인간의 죄를 자기 희생해서 그 양 대신에 자기 희생해가지고 뭐를 구원하는 거야?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게 예수의 업적이야. 기독교에서 보면은.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가져온 게 속재양 모티프야. 그건 뭐야? 윤동주는 보면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뭐를 하겠다?
인류를 너무 거창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다라고 가르쳐 교과서에서. 윤동주는 독립운동가여야 하니까 교과서에 실리는 이유가. 근데 사실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 같은 시 보면은 시대의 현실에 고민한 적도 없다라고 자기가 시에 명시해놨어. 그러면 독립운동가인가? 좀 애매하지. 근데 교과서에서 윤동주는 그래야만 하는 거야. 왜 실는 이유가 그거거든. 너희한테 가르치려는 이유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배우는 문학은 그냥 내가 문학을 가르치고 있으면 그냥 결론부터 미리 얘기해줄게. 평론가들이 만들어 놓은 뻥이야. 근데 그냥 그게 우리가 수능에 나오니까 필요해서 그렇게 배우는 거지. 우리 내가 소설 공문과는 소설 배울 때 우리 선생님 중에 한수산이라는 소설가가 있었거든. 황순원 선생님 제자야. 그러니까 그 유명한 선생님이어가지고 그 사람 그 선생님 소설이 모의고사에 나오고 그런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모의고사 가져다가 선생님한테 풀어보시라고 해서 자기 작품이니까 소설에 4문제 나왔거든. 몇 개 맞췄을 것 같아? 두 번째? 하나. 진짜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소설을 자기가 풀어도 못 푼다는 거예요. 얼마나 뻥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 거잖아. 유명한 얘기 있지. 황선원 선생님들 자기가 이제 소나기에서 보면 소나기 알지? 네. 거기에 보면은 소녀가 죽을 때 모라피도 눕혀달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문학 평론가들이 해석하고 국어교육에서 뭐라고 해? 죽음의 색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황선원 쌤이 뭐라고 했어? 난 그냥 보라색 교화해서 그거 입은 건데 의미 없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윤동주가 그랬는지 알겠네. 근데 그냥 이렇게 갖다가 씌우는 거야. 왜? 이게 필요하니까 그 과정에서. 그래서 적당한 시인을 찾아서 백석도 사실은 이제 뭐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에 대한 어떤 걱정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근데 사실 모르거든. 근데 그냥 그렇게 씌워가지고 가르치지. 그래서 모티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작가들이 정말 모티프 가지고 쓰겠어? 아니야. 근데 그냥 작품에 영향을 줬을 것 같은 요소들을 문학평론가들이 모티프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작품을 창작할 때는 모티프, 그 다음에 발상법. 발상이라는 거는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합의할 것이냐에 대한 거고, 이거를 이제 표현해 놓은 거 우리가 문학에서 보통 수능 국어나 이런 거 할 때 형상화했다라는 표현을 써. 예술적으로 표현한 거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를 다시 분석하기 위해서 문학평론가들이 가져온 게 뭐야? 수사법이라는 공식이지. 수사법은 원래 뭐야? 그 웅변의 자랑교야, 말의 자랑교라는 학문인 거지. 그래서 표현법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요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우리 흔히 이제 우리가 문학에서 하는 틀인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사실 모티프 발상법, 형상화, 수사법 이렇게 가는데, 이것도 사실 문학 평론가들이 만들어 놓은 틀이고 작가들이 정말 이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작품 활동을 하는 그런 거지. 근데 우리가 그 국어 교육하는 사람들이 문학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작가들이 그냥 뚝 생각해가지고 만들어졌어. 하늘에서 뚝 떠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가르치는데. 그래서 그냥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모티프라는 게 이런 건데, 그럼 모티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가보자. 거기 보면은 11페이지에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지. 요거 한번 볼게. 봐봐.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목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라고 나오지. 자, 교회당이 있고, 화자가 있다고 내가 쫓아오던 햇빛이래. 햇빛이 쫓아오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걸렸대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보통은 태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상 혹은 호 뭐 이런 거를 나타낸다고 봐. 근데 이제 쫓아오던 햇빛 하면은 이상과 꿈이 나의 삶을 쫓아오고 있었는데도 되지만 반대로 내가 이상과 꿈에 따라서 살고 있었는데 라고 해석하기도 해. 근데 십자가에 걸렸대. 그러면 나의 이상과 꿈이 이거는 이제 종교적, 도덕적 목표라고 해석을 해. 그러니까 내가 이상과 꿈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종교적, 도덕적 목표와 그게 결부되니까 어때? 아, 이거를 이상과 꿈을 추구하며 살기가 되게 힘들구나를 느꼈다라고 해석을 해. 왜 그러면 거기 보면 두 번째 뭐라고 나와? 두 번째는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석을 해. 그러니까 실제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문학평론가들은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운동들을 갖다 놓고 십자가시 문제 풀리면은 정말 다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이상과금을 추구하고 살아왔는데 종교적인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서 살려고 해보니까 나의 이상이 도덕적 신념이 돼버리니까 아 그건 이건 너무 어렵구나 일제강점기 사회에서 왜 조국 독립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뭔가 이런 삶이 너무 힘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종소리는 뭐를 의미해? 보통 희망의 상징해. 희망도 없는 상황에서 휘파람이라 불면 서성거리는 건 방관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여기서 바뀌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역설적 표현이지. 괴로웠는데 행복했대. 왜? 괴로웠던 건 자기를 희생해야 되지만 행복했던 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어. 이렇게 해서 그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두 번째 십자가는 첫 번째 십자가랑 다르지. 이거는 뭐야? 속죄한 모티프를 나타내는 십자가야. 그러니까 첫 번째 십자가는 뭐야? 종교적 도덕적 목표. 이게 이제 첫 번째 십자가거든. 두 번째 십자가는 속죄한 모티프를 나타내는 거고 봐. 자기 희생을 통해 인족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얻어가는 하늘 아래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이거는 뭐야? 이제 자기 희생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이 시에 뭐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속죄한 모티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이해되니? 모티프란 개념? 여기까지 괜찮지? 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이제 발상법이 있어. 한 번에 필기할 거 시간 줄게. 일단 여기까지 다 채우고. 자, 발상법 가보자.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발상법이라는 거는 이 작품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야. 일종의 우리가 낯설게 하기라고 해.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사실 새로운 건 없어. 다 언젠가 옛날에 한번 했던 것들인데 그거를 우리가 예술은 새로운 걸 보여줘야 돼. 근데 정말 새로운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새롭게 보이게끔 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 작품 전시회 같은 데 가도 다 봤던 것들인데 뭔가 새로운 것처럼 보이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낯설게 하고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라고 해서 이제 러시아의 문학평론가들이 주장했던 거야. 예술은 새로운 건 하나도 없는데 전부 낯설게 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발상이라는 건 어때?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이건 낯설게 보이게 할까, 새롭게 보이게 할까를 추구한 건데 거기에 보면 그 종류들이 나오지. 보면은 예를 들면 사물 자체로부터 발상하기, 사물이나 인생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거나 또 대상의 기능이나 속성을 더하거나 대상을 재배치하거나 대상을 반복해서 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새롭게 보이게끔 만들어 보는 거지. 근데 이러한 발상이라는 것 자체는 예술을 만드는 방법인데 이거를 또 이제 우리 국어교육학에서는 어때? 자꾸 많이 쓰는 발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이제 이름을 붙여서 불러보자라고 해서 세 가지의 이름을 붙였어.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해지는 관념의 일상화. 근데 이렇게 이름 붙여버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 이건 예술이 아니야. 왜? 그만큼 너무 흔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문예창 작가 같은 경우에는 예술을 하는 애들이잖아. 걔네들은 이걸 배우는데 왜 배우냐면 이거 쓰지 말라고 배워. 그러니까 현대시로 갈수록 사실 좀 더 현대로 가까워올수록 우리가 배우는 이런 문학 이론들이 전부 필요가 없어져. 사실은 요즘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은 대충 70년대까지의 작품들이고 그 이후에 들어온 작품들은 사실 이런 게 거의 의미가 없어. 거의 내용 위주로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거든. 좀 더 이제 현대에 가까운 시들은.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게 쟤네들이 나와서. 쟤네들 다 일제강점기 시인들이잖아. 저게 우리 교과서의 지금 메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것들을 배우는 건데 요즘은 이제 현대시 비중이 그래도 꽤 많이 높아져서 한 20%대. 그 시들은 이런 게 없어. 문예창작과 애들이 일부러 이런 걸 피했었어. 이거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가 고전 시가나 현대시 1970년대까지의 시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틀이 필요해서 이걸 배우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름 붙여있는 이제 낯설게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거에 들어봤니? 뭐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까? 자, 봐봐. 객관적 상관물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정서를 대체할 사물을 만드는 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원래는 이제 셰익스피어 희곡을 분석하는 엘리엇이라는 이제 문학평론가가 처음 쓴 이론인데 셰익스피어 희곡에 보면은 인물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보다도 어떤 사물을 대체해가지고 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예를 들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거기에 보면은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게 뭐야? 걔네들이 죽을 때 썼던 자살할 때 쓴 뭐 독약이라든가 단검 같은 것들이 뭐야?
객관적 상관물의 일종이 될 수 있겠지. 요번 이제 수능 특강에도 나왔지만 그 객관적 상관물을 우리나라 소설에서 제일 잘 쓴 게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소설이 있거든. 그거의 예를 들어보면 좀 명확하게 와닿는데,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을 했을 때 보통 정서 대체하는 사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국어교육 할 때는 그냥 정서가 투영되는 사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근데 어떤 경우가 정서가 투영된 거야? 우리 보통 뭐 이런 것들이 정서가 투영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 홀로 흔들리는 갈대, 뭔가 외로움이 들어가 있다. 이런 건 너무 흔하지. 습관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들인 거잖아. 그치?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결국엔 뭐야? 형상화인 건데, 그 제대로 뭔가 정말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하고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작으로 보여지는 이제 그 객관적 상관의 사용 사례를 그 소설에 한번 들어보면 뭐냐면은, 거기서 세 명이 나와. 주인공은 그 공무원이야. 그리고 대학생이 나오고 도서 외판원, 책 팔러 다니는 사람이 나와. 근데 이 셋이 술집에서 어느 날 그냥 우연히 만났어. 근데 도서 외판원이 내가 자꾸 술 다 사겠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내 얘기를 들어달래 그러면서. 그래서 그 공무원이랑 대학생이 너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해. 그랬더니 자기가 워낙 가난하게 살았는데 자기 아내가 얼마 전에 죽었대. 죽었는데 아내 장례식 할 돈도 없어서 그 시체를 이제 대학병원에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오늘 돈을 받았는데 이 돈을 너무 죄책감 때문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술 마셔서 다 없애버리고 싶대. 그래서 오케이 콜, 그러면 우리가 같이 다녀줄게. 그래가지고 막 1차, 2차, 3차 다 그 사람이 쏴.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술 마시고 나오는데 소방차가 지나가니까 택시 잡아타고 그걸 쫓아가서 불구경 가다가 아이 이놈의 돈 그러면서 그 도서의 반원이 남은 돈을 거기다가 집어 던져버려. 불나는 그 속으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돈이 없잖아. 근데 이제 밤이 깊었어. 그래서 어딘가 자러 가야 돼. 그래서 어딘가 이제 모텔 같은 데 들어가서 자려고 셋이 이제 하는데, 대학생이 그래. 우리 각자 방 들어가서 자자고. 그랬더니 도서의 방은 자기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같이 방에 썼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대학생이 끝까지 그러지 말고 각자 방 잡자, 피곤하니까. 그래서 결국엔 각자 방에 들어가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인공은 공무원이야.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됐어. 근데 대학생이 공무원 방에 찾아서 막 보면 빨리 가자. 역시 그 사람 일 냈다고. 공무원이 뭐라고 그러냐. 왜 그러냐고. 나 그 사람 자살할 줄 알았는데 역시 자살했다고. 우리 괜히 경찰에 맡기면은 보이지 않으니까 빨리 가버리자고. 그러고 대학생은 모두 도망가 버리거든. 그랬을 때 이 공무원이 느끼는 죄책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수습을 안 하고 우리 그동안 막 술 마시고 그 사람 이야기도 들어줬는데 그냥 도망간다고? 이게 맞나? 근데 또 얽히면 안 되잖아.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때 그 죄책감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냥 일반적인 소설 같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지. 나는 뭐 내적 갈등을 심하게 느꼈다는 거면서 막 정서를 묘사하고 이랬는데, 그럼 너무 흔하잖아. 근데 김승옥이라는 소설가는 1970년대를 대표하는 되게 천재 소설가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30대 소설을 많이 썼는데 40대 이후로는 소설을 못 썼어.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써놓은 게 너무 잘 써서 그 이후로는 그만한 명작을 쓸 수 없어서 못 썼다고 그러거든. 근데 인간성은 별로 안 좋았다고 그러긴 해. 우리 그 학교 교수님이기도 했거든. 나는 한수아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한수아 선생님이 돈 빌려가서 안 갚는다고 그러면서 막 쓰레기라고 그러긴 했는데, 천재 소설가라고 했어. 한수아 선생님도 그 사람 정말 천재라고. 근데 이렇게 표현했어. 나는 그 모텔 방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방 바닥으로 개미가 기어오는 것이고, 근데 그 개미가 나의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나는 얼른 그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하고 끝내. 근데 사실 여기서 나의 망설임, 갈등 같은 걸 막 표현하면 너무 지루하고 그것도 너무 흔하잖아. 근데 개미가 나의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얼마나 이 사람의 죄책감을 잘 표현해. 그런 게 객관적 상관물인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잘 쓰인 사례고, 이런 건 되게 그냥 흔하게 문학에서 그냥 쓰이는 일반적인 사례들, 고전 시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강가에 매여있는 빈배, 이런 것도 외로운 관계거든. 이런 게 형상화되어 있는 형태란 말이야. 얼마나 그냥 흔해, 사실 이런 객관적 상관물. 근데 그런 객관적 상관물은 되게 잘 쓰는 사례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객관적 상관물이야. 이해됐지? 여기 요거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더 있어. 뭐가 있어? 감정 이입이라는 게 있어.
감정이입은 뭐가 감정이입일까? 이것도 정서가 소용돼 있는 거냐? 이거는 차이가 뭐야? 이건 단서가 하나 있는데 화자나 서술자의 정서여야 되고 사물에 투영이 돼 있는데 직접 투영돼 있어야 돼. 두 가지 단서라고 했어. 봐봐.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화자나 서술자의 정서와 사물의 정서가 일치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직접 투영돼 있어야 되는데 직접이라는 거는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은 정서 표현이나 정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정서 표현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제 슬픔, 기쁨 같은 단어들이 직접적으로 나와야 돼.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들. 혹은 정서 행동, 울다, 웃다 같이 정서를 나타내는 직접적인 행동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은 화자의 정서가 슬픈데 슬피 우는 기러기 직접적인 정서 표현이 나타나지 이렇게 직접적 정서 표현. 그 다음에 화자가 슬퍼 그러면은 일치한다라는 조건도 맞지? 이러면은 감정이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객관적 상관물은 벤다이어그램상으로 어떻게 돼? 감정이입을 포함하는 개념이야. 근데 화자의 정서랑 상관없이 어떤 정도든 들어가 있고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어때? 그럼 객관적 상관물이야. 근데 우리가 보통은 감정이입이라고 부르고 객관적 상관물은 보통 감정이입을 제외하는 의미 있잖아. 넓은 의미에서는 원래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 감정이입을 포함하지만 이런 경우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통상 부르고 나가잖아.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 이름 추상적 관념의 특징. 이거는 얘네들보다는 비교적 나중에 들어왔는데 고체화는 다른 말로 물상화 내지는 감각화라고 하기도 해. 물건 상태로 바꾸거나 감각적인 이미지로 바꿔준다 라고 해가지고 추상적 관념이라는 건 뭐를 추상적 관념이라고 하니? 관념이라는 건 보거나 만들 수 없지. 추상이라는 건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거야. 추상적 관념 하면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 생각이라던가 정서라던가 시간이라던가 물론 이과 개념에서는 시간은 물리량이지. 근데 이제 문학에서 그냥 시간도 어때?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이라고 생각을 해. 아니면은 뭐 어떤 개념이라던가 사물의 개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것들이잖아. 이건 보거나 만질 수 없어.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 근데 이거를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바꾸는 거. 물건 상태로 표현하거나 감각화하거나. 예를 들어 볼게. 우리 슬픔은 보거나 만질 수 없지. 근데 푸른 슬픔. 색채가 있네. 가능해? 안 되지. 근데 우리가 슬픔을 푸른색으로 정의하면 돼. 감각화시키는 거지. 또 예를 들면은 김소월의 초원이라는 시에 보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라는 개념이 부서질 수 있나? 안 되지. 이런 것들이 추상적 관념의 특징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하는 게 다 뭐야? 결국에 형상화인 거죠. 작품을 표현해놓은 거. 근데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뭐를 가져와? 여기까지는 작가의 영역이라면 여기서부터는 평론가의 영역이거든. 평론가들이 이 작품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사학으로 응변을 잘하는 학문, 그러니까 말을 잘하기 위한 방법에서 가져와서 작품을 분석한 게 수사법이야. 예를 들면은 뭐 홀로 흔들리는 갈대 뭐 이런 거는 특별히 없는데 슬피 우는 기러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 의인법이 들어가지. 사람이 아니면 사람처럼 표현했다고 해서 왜 그러냐면은 어떤 정서가 들어가면은 이건 사람의 속성이라고 봐. 문학에서. 그러니까 원숭이가 춤춘다, 개가 춤춘다, 개가 웃는다 이런 것들도 다 뭐야? 의인법이야. 그러니까 정서는 사람만 가져야 돼. 문학에서는.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볼 수 있어? 이름이요 라고 했잖아. 그러면 도노법 그리고 느낌표 찍었으니까 영탐법. 그
그래서 우리가 작품의 표현상 특징하면은 뭐를 포함하냐면 발상법과 수사법을 포함해. 그래서 옛날에 육타교육과정까지는 뭐라고 했냐면은 발상 및 표현을 찾으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근데 이제는 그냥 흔히 애들이 그 발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힘들어하니까 그냥 표현상 특징을 찾으시오 이렇게 물어보는데, 원래 이제 6차 교육과정 하면은 너희가 이제 7차 이후로는 수시 개정 해가지고 내가 7차 2차 교육과정이거든. 근데 그 전정 교육과정까지는 발상과 표현이라는 표현을 썼어. 작품의 특성을 적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제 표현상의 특징 해서 묻지만 수사법과 발상법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은 그 모티브 발상법 형상화까지 하고, 이제 수사법은 잠깐 했다가 나머지 거 싹 다 정리를 해줄게. 그리고 우리 시이론까지 정리한 다음에 상충곡까지 나가자. 일단은 우리 이제 수사법부터 나갈 건데 17페이지. 수사법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비유, 강조, 변화, 상징은 원래 6차 교육 과정까지는 비유에 포함이 돼 있었지. 근데 요즘은 이제 분리해가지고 가르쳐. 그러니까 원래 수사법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수사학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우리가 국어교육 과정에서 문학 분석할 때는 요거를 국어교육에서 띄어내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이게 둘이 비슷해. 비유는 A를 B에 빗대는 표현이고, 상징도 A를 B에 빗대는 표현이야. 근데 차이가 뭐냐면 이건 습관적이고 이거는 참신한 표현. 참신하다는 건 새롭다라는 거지. 우리가 보통 비유라는 거예요. 이런 건 지규잖아. 그러면은 이게 원관념이지. 원관념이 뭐니? 원래 의미인 거지. 그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해? 보조관념이라고 해. 근데 철수는 고문 아니잖아. 근데 유사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비유라면 상징은 뭐냐면 이런 거야. 자, 봄이 온다. 이게 표현하는 거지, 보조관념. 근데 원관념이 정말 봄인지 아니면 철수인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습관적으로 이게 앞뒤 관계상 철수인 것 같아. 그러면 철수인 거고, 봄인 것 같아 하면 봄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철수는 봄이야, 철수는 봄이야 계속 할 때는 비율인데 그게 습관화돼서 저기 봄 온다. 철수야. 그러니까 상징이 되는 거지. 이해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원관념이 상징은 어때? 습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원관념이 안 나오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고, 얘는 어때? 어딘가의 원관념이 나오는 게 되는 거지. 근데 원래 비슷하기 때문에 포함 관계이긴 했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유하면 어떻게 돼? 보조관념과 이 원관념이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일치하진 않는데 1대1로 매칭되는 게 일반적으로 비유라고 해요. 자,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제 동물원에 갔어. 원숭이가 있어. 원숭이가 보고서 이제 도롱이가 원숭이 같이 생겼다 이러진 않지. 코끼리 보고 코끼리 같이 생겼다 그러진 않지. 왜 그래? 코끼리니까. 지나가는 사람 보고 사람 같이 생기셨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 욕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뭐 같다라는 거는 어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지?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 우리가 뭐뭐 같다라는 표현을
같이 쓰더라도 이런 경우는 비유가 아니지. 뭐뭐 같이 드시처럼 쓰면 우리 다 직유라고 배우잖아. 근데 원래는 그러진 않아. 자, 이런 건 뭐라 그러냐면 비교. 왜 그러냐면 서로 속성이 비슷한 것들을 갖다 놓는 걸 뭐라 그래? 비교라고 해. 그러니까 뭔가를 강조하려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조와 비교라는 게 있는데 대조는 검은색 옆에 하얀색 갖다 놓는 거야. 그럼 어때? 검은색이 더 검게 보이지. 하얀색은 더 하얗게 보이고. 이게 대조야. 차이점을 가지고 부각하는 거. 비교는 뭐냐면 검은색 옆에 더 검은색 반타블렛 같은 걸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얘가 더 까매 보이지. 그게 비교야. 영수가 머리가 좋은데 철수도 머리가 좋아. 그런 거야. 서로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면서 강조하는 거잖아. 이해되지? 근데 직유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철수가 영수같이 머리가 좋아하는 비교인데 철수는 아인슈타인처럼 머리가 좋아. 그러면 어때? 그 경우는 비유에 가깝지. 이건 되게 상대적 개념인데 왜 그러냐면 아인슈타인이야? 아니잖아. 비교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걔가 뭐 노벨상 정도 타고 인전에 실릴 정도가 되면 비교할 만하지. 왜냐면 아인슈타인 같은 머리가 좋아. 그러면 뭐야? 그거는 직유겠지. 이해되지? 자, 그리고 그게 습관화되면 뭐다? 상징이지. 상징은 그래서 어떻게 돼?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개념이 일치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공유한다 하면 정말 공유할 수도 있잖아.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습관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명시된 게 아니라서 다대 다. 이거 다자야, 다대 다자. 다대 다 매칭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나가다 십자가가 있는 이거 뭐 상징하는 거야? 교회일 수도 있고 병원일 수도 있고 약국일 수도 있고 성당일 수도 있고 또 뭐도 있어? 뭐 녹십자, 적십자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또 교회를 상징하는 거는 또 뭐뭐 있어? 이거 말고도 예수도 있고 성경도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매칭이 되게 복잡하게 되는 거야. 습관적으로. 우리 지나가다가 자동차 엠블럼 보면은 그것도 상징이지. 이게 엠블럼 보면 그 차가 뭔지 알 수 있는 거잖아. 써있지 않아. 그런 것들이 상징이야. 이해되지? 네. 근데 얘네 둘은 특징이 뭐냐면 간접적 표현. 간접적 표현이라는 건 뭐야?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뭔가 다른 대상을 통해서 돌려말하는 거지. 근데 이게 예술이야. 그래서 보통 간접적 표현을 통해서 주제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비유와 상징, 그래서 비상출판사도 원래는 비유와 상징이었어.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인 거지. 시나 예술에서는 비유와 상징을 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봐봐. 박목월 시 중에 신발이라는 시가 있어. 여기 보면은 나는 어렸을 적에 놀다가 물가에서 아버지가 사다 준 신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가 새로 신발을 사주었지만 그 잃어버린 신발은 아마 냇가에 흘러나가가지고 바다를 통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가 이제 신발을 나한테 사줬지만 그 신발은 대체품일 뿐이어서 그 대체품 신발을 신고서 평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대체품 신발을 신는 버릇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나와. 신발이 의미하는 게 뭘까? 어린 시절에 상실했지. 그건 뭐야? 꿈이나 이상이야. 나의 꿈과 이상은 뭐야? 그 신발이 대신 어디 갔다 왔어? 세계여행 가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내 꿈과 이상은 세계여행 다니는 거였겠지. 근데 대체품 신발은 모르는 현실에 순응하는 삶을 상징해. 그래서 어때? 지금도 현실에 순응하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거를 직접 표현한다고 해서 나는 어렸을 적에 꿈을 상실했어. 원래 내 꿈은 세계여행을 가는 거였는데 이게 안 됐네. 지금도 못 가고 있어. 일기장이 시야? 아니잖아. 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상징이나 비유로 대체로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 직접 말하는 건 시가 아니야. 정말 초창기 1910년대, 20년대 시들 보면 직접 말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요즘은 그렇게 쓰면 시도 아닐 뿐더러 문학적이기도 않지.
우리 아까 그 김승목 같은 경우에도 그 개미로 대체하는 게 낫지 거기에서 정서를 직접 표현하고 쓰면 그게 예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새로운 창시하면서도 뭔가 아 이런 거였어?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예술이란 말이지. 그래서 시는 대부분 뭐가 주제야? 이유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게 주제야. 그럼 강조가 변하는 거야. 이건 직접적 표현들이거든. 강조는 A를 강조하는 표현. 그래서 강조로는 잘 주제를 안 나타내는 편인데 간혹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특별한 경우들 어떤 경우? 뭐 반대로 말하면 반어. 내가 정말 슬플 때 난 너무 슬프지 않아. 나 이별의 표현 슬프지 않아. 그럼 더 슬프지 사실은. 그런 경우들 아니고선 직접적으로 잘 표현해. 얘를 강조하는 표현. 또 변화 A를 변화를 줘서 가는 표현. 얘네 둘은 그래서 다 뭐야? 직접적 표현인 거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큰 틀을 정리하고 요거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비유, 강조, 변화, 상징을 정리를 하고 시이론까지 나갈게. 일단 요거 정리하자.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시야니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적극 내원을 정의하는 영원한 노트의 절수 수건을 그리는 거. 들어봤어? 거기 보면은 우리가 깃발이라는 시를 보면 제목이 깃발이고 이렇게 시작하거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지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뭐뭐 같이 듯이처럼 이렇게 들어가는데 은유 같은 경우는 은근한 비유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은유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A는 B 이렇게. 이게 원관령, 이게 보조관령이지. 근데 이것이 뭔지는 모르잖아 사실. 그렇지. 근데 이게 어디에 나와? 제목에 나와. 제목이 원관령이야. 은유는 그래가지고 A는 미다형처럼 나오기도 하지만 또 어때? 어딘가 원관념이 숨어있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이거 뭐야? 눈물이겠지. 이건 상징은 아닌데 앞뒤 관계상 알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은유와 상징은 되게 비슷한데 어떻게 되냐면 은유는 보통 1대 1이야. 그러니까 이게 명확히 뭔지를 알아먹을 수 있는 경우 은유야. 근데 상징은 어때? 다대 다지. 이해되지? 차이? 그래서 뭔가 이거는 상징 같긴 한데 명확하게 딱 눈물이네 딱 보이는 거는 은유인 거고 뭔가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성이 나오면 상징인 거지. 예를 들어 이 유치원의 깃발에서는 이 깃발이 뭐를 상징한다고 또 밝히냐면은 인간을 상징한다라고 밝혀. 근데 깃발은 그냥 깃발 자체일 수도 있고 소리 없이 아우성 치는 모습을 통해서 아 인간의 어떤 고뇌를 표현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이라고 상징한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상징은 이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은유는 어때? 무조건 그거여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지교는 일단 뭐뭐 가치처럼 드시가 나오는데 비교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속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지교라고 하고 은유는 상징과 비슷한데 1대1로 매칭이 돼서 그게 명확히 뭐다라고 이게 나올 수 있어야지만 뭐야? 은유인 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의인을 정리를 해보자. 자, 17페이지에 보면 거기 밑에 보면 의인이 나오는데 의인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아닌 게 사람이 될까? 첫 번째는 정서 표현. 예를 들면 기쁜, 기러기, 슬픈, 기러기. 이런 것들도 의인법이지. 두 번째는 정서 행동. 기러기가 웃는
동이가 춤을 춘다. 이런 것들이 다 감정이입이잖아. 감정이입에 나타나잖아. 그래서 사실 감정이입이 나오면 뭐야? 의인법이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칭대명사로 보면 뭐, 나, 너, 그녀, 우리 사람이 아닌 거 이렇게 부르면 뭐야? 의인법이야. 네 번째, 도노법으로 부르는 경우 뭐 해야, 나무야 이렇게 부르면 다 뭐야? 의인법. 그 외에 이제 인간의 속성, 뭐 생각하다, 말하다 이런 표현들 나오면 의인법. 이해되지? 자, 이거는 비슷한 것 중에 뒤에 나오지만 미리 빼가지고 해보자. 화리법이라는 게 있어. 화리법은 뭐가 화리법이니? 보통은 무생물을 생물로 표현하는 경우를 화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 식물에 빗대는 경우는 또 동물이야. 왜냐면 활이 움직일 활자거든. 식물은 움직이지 않잖아. 뭐 식충식물 같은 거 빼놓고서는. 그래서 움직이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무생물을 움직이는 동물에 빗대었을 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바다가 숨쉰다, 꽃이 기지개를 핀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화리법인 거지. 이게 동물에 속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것 중에 하나 또 있어. 우화법. 우화라는 그런 이소우화 같은 거. 처음 들어? 이소우화 몰라? 우화라는 건 보통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야. 어렸을 적에 동화책 같은 게 대부분 다 우화거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여우와 도둑이. 본 적 있어? 이렇게 호리병에다가 주고 역시에다 주고 그런 거. 근데 사실 여우랑 두루미가 같이 밥 먹을까? 여우가 잡아먹겠지. 그러니까 우화라는 거는 보통은 교훈을 주는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인간을 인간 아닌 거에 빗대. 근데 왜 그렇게 할까? 자, 봐봐. 이소보화 중에, 이솝이라는 사람이 쓴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여우랑 사자랑 당나귀랑 같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있어. 여우랑 당나귀랑 사자랑 여우를 그 여행을 떠났는데, 가다 보니까 길에 먹이가 떨어져 있네. 그래서 이제 사자가 얘기를 해. 야, 우리 이거 셋이 공평하게 나눠 먹으면 어떨까? 그랬더니 다 좋다고 해. 사자가 당나귀고, 야, 당나귀야, 이거 공평하게 셋이 나눠봐. 셋은 해봐. 그랬더니 당나귀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공평하게 나눠줬어. 그랬더니 사자가 뭐라고 했을까? 사람마다 크기가 다른. 그치. 너 이거 뭐 혹시 나누는 거라고 하는 거야? 그러고서 화나가지고 당나귀를 죽여버렸어. 자, 그러고서 남아있는 여우한테 다시 그래. 여우야, 네가 좀 공평하게 나눠볼래? 그랬더니 여우가 어떻게 했을까? 3분의 3분의 아니지. 전부 다 주고, 나는 죽은 당나귀를 주고, 난 요만큼만 먹어도 돼. 그랬더니 사자가 정말 그거면 되겠어? 나는 이거면 충분해. 그랬어. 그랬더니 사자가 너 참 현명하구나. 이렇게 먹이 나누는 방법을 누구한테 배웠니?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을까? 죽은 당나귀한테 배웠어. 근데 이게 실제 여우랑 사자랑 당나귀랑 같이 여행 떠나겠어? 먹이가 같지도 않잖아. 그치?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우 같은 사람, 당나귀 같은 사람, 사자 같은 사람, 사자같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당나귀같이 미련한 사람, 여우같이 약삭빠른 사람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당나귀같이 미련하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 근데 사실 이거를 여우, 당나귀, 사자에 빗댄 이유는 이런 거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인데, 만약에 사람으로 돼 있는 거잖아. 봐봐. 세 사람이 그렇게 가고 있었어. A, B, C가. 근데
돈가방 10억이 들어있는 돈가방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야 이거 우리 셋이 나눠 갖자. 그래가지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눴는데 어떤 애가 갑자기 그 권총을 딱 꺼내서 한 사람 빵 쏴주고 나머지 한 사람 보고 야 다시 나눠봐. 어떻게 할까? 다 주고 도망가겠지. 이런 건 범죄물이잖아. 교훈을 떠나가지고 범죄 스릴러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굳이 사람을 사람 맞는 거예요. 저런 것도 있잖아. 해와 바람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데 그 사람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애매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아닌 거에 이때는 걸 우화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우화법이 고려시대 가전체문학이라는 게 있거든. 들어봤니? 가짜 전기. 대표적인 게 이제 공방전, 돈을 의인화했는데 혹은 북순전, 수를 의인화한 거. 근데 이런 것들은 우화랑 의인화가 같이 일어났다고 봐. 여기 보면 돈을 비판하거든. 그러니까 돈이 이제 돈의 일대기를 쓴 거야, 공방전이. 그래서 돈은 언제 태어나고 언제 만들어진 거를 언제 태어났다고 표현해주고 어떻게 쓰였으며 어떻게 해서 사회의 폐단, 잘못된 일들을 일으켰다라는 식으로 나왔어. 그럼 여기서 공방전은 돈을 비판하는 거야, 아니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거야. 둘 다 되거든. 그래서 우화와 의인화가 같이 쓰이는 케이스예요. 돈을 주는 이야기를 만들려고 우화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의인화된 효과도 있는 거지. 돈을 사람처럼 표현한다라고 해서.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이 내용까지 정리를 해보자. 거기 18페이지 보면 의성법과 의태법이 나오는데 보통 얘네들을 예약해가지고 음성 상징어, 얘는 또 상징이라고 그러기도 하잖아. 근데 이제 비유에 들어가 있지. 상징이라는 건 일단은 습관적이어서 상징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우리 삐약삐약 하면은 뭐가 떠올라? 병아리가 떠오르지. 또 깡총깡총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토끼. 이게 습관적이지. 그래서 상징적인 거야. 맞지? 네. 근데 얘네는 왜 비유에 들어가 있을까? 보통 1대 1이잖아. 습관, 그러니까 상징이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 삐약삐약 하면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1대 1이잖아, 사실. 그러니까 습관적이어서 음성 상징어라고 쓰긴 하는데 어때? 1대 1이기 때문에 비유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징과 비유의 요소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상징이라기보단 비유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비유에 넣어놓는 거야. 원래는 상징도 비유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얘네들을 뭐라고 해서 의, 성어, 소리를 듣는 애. 얘는 의, 헤어져. 그래서 얘는 주로 뭐야? 청각적 이미지를 가져오지. 얘는 주로 뭘 가져와? 시각적 이미지를 가져오지. 시각적 이미지 중에서도 뭐 역동적인 움직임이 많은 이런 거를 가져올 수 있는 거지. 무슨 얘기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의성어, 의태어가 둘 다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나? 펄럭펄럭. 이거는 뭐야? 형태의 수도. 깃발이 펄럭이는, 깃발이 펄럭이는 소리의 수도. 그래서 둘 다 되는 경우들도 있어.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펄럭펄럭도 있는데 펄럭거린다. 이것도 의성어 의태어일까? 보통은 의성어 의태어는 부사야. 부사라는 건 펄럭펄럭 흔들린다, 펄럭펄럭 날린다, 이렇게 동사를 쓸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건 이미 얘가 뭐야? 동사잖아. 그치? 근데 둘 다 그냥 음성 상징어에 포함시키긴 해. 이해돼? 그래서
음성 상징어는 우리가 펄럭펄럭, 삐약삐약, 깡통깡통뿐만 아니라 삐약거린다, 깡통거린다, 펄럭거린다 같은 동사나 형용사 형태들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성 의태어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의성법, 의태법이나 음성 상징어에는 포함돼. 어는 아닌데 법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지.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풍요법. 풍요법이라는 거는 그냥 이름 자체로만 딱 보면 풍자 플러스 비유인 것 같잖아. 그치? 풍자는 뭐를 풍자라고 해야 돼? 풍자. 뭔가에 빗대어서 비판을 하면 풍자야. 근데 여기에 핵심 요소는 아닌데 해학이 딸려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왜? 우리 예를 들면 뭐 탐관오리를 쥐나 두꺼비 막 이런 거에 빗대는 경우들이 많은데 고전시가요. 그러면은 그게 아닌 거에 빗대니까 해학적이라고 해. 웃기는 게 같이 습관돼요. 근데 항상 모든 풍자가 해학에 들어오는 건 아니야. 근데 보통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많아. 뭔가 비유해서 비판, 빗대어서 비판하면 풍요인데 그러면 풍요가 비유 비판만 나오면 되나? 이 풍요는 이름만 자체만 보면 풍자 비유인데 속담이나 관용구를 통해 가지고 비판을 해야 돼. 대상에 빗대어서. 예를 들면 뭐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저 탐관오리 녀석 뭐 이런 거 이렇게 비판하는 거야. 속담을 가지고 비판하면 그런 풍요법이 되는 거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대유법이 있는데, 대유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명하면서 넘어갈게 하다. 대유를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거라 그러지.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제유, 환유에서 좀 더 세계적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요새 그냥 통틀어서 대유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애매하거든. 이 제유는 거기 보면 사물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고, 환유는 어떤 기호, 상징성을 가지고서 전체를 표현하는데 이게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 예를 들면 근데 학사모를 쓰다 그러면 보통 졸업하다거든. 대학을 졸업하다. 뭐 학사학위를 받으면 학사모 쓰고 졸업식을 하니까. 근데 졸업하더라도 졸업식 안 가면 학사모 안 쓰고서 졸업하는 사람도 있지. 졸업식에 가서 졸업한 사람은 제유법이지. 실제 졸업식 과정의 일부니까. 근데 안 쓰고 졸업장만 받은 사람은 환유법이겠지. 상징적인 체계인 거잖아. 운전대를 잡다도 그래. 운전하다 이거잖아. 그러면은 아버지가 정말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면 제유법이지. 근데 자율주행차야. 그럼 안 잡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운전석에 앉아있지? 그러면 환유가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요새 그냥 통틀어서 대유라고 그래. 그 다음에 그 19페이지 한번 보자. 중의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중의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비유법은 1대1 매칭이잖아. 근데 중의만 원가념이 2개, 3개, 4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 보면 나는 밥을 준비할게, 너는 죽을 준비해 같은 뭐 언어, 말장난 같은 것도 2가지 의미가 나오지.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중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의미로 2가지를 나타내는 이런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중의법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 상징적 의미 체계도 있고, 예를 들면 저기 곰이 온다 이랬을 때 정말 곰인지 아니면 철수인지 이런 상징적 의미 체계의 중의성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동음이요. 배가 크다. 3가지 의미가 나오지. 과일인지, 타는 것인지, 신체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중의적인 표현이 나오지. 또 행간걸림 같은 경우도 가능해. 시에서 행간걸림 내지는 행간건침이라는 표현이 있거든. 예를 들면은 시의 행을 그러니까 한 문장을 행 2개에 걸쳐가지고 걸어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내 돌려놓잖아. 그럼 어때? 영희는 눈이 아프다일 수도 있고 영희는 눈이 좋다일 수도 있지.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묶은 고치일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중의법들을 보통 많이 나타내. 동음이 이어냐, 아니면 상징적 의미가 두 가지가 나오느냐, 아니면 행간걸림 같은 걸로 만들어느냐, 이런 것들. 혹은 띄어쓰기에 의한 말장난. 이런 거 있잖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중의법 방법들이지. 그래서 어쨌거나 원관념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중의법이라고 해. 됐니? 여기까지만 이제 비교는 다 정리됐지. 정리하고 23페이지 강조법부터 한번 나가볼까요? 강조는 말 그대로 이제 뭔가를 강조하기 위한 건데, 우리가 강조법의 기본은 사실은 영탄과 반복이야. 영탄이라는 건 뭐야? 감정을 직접적으로 넣어서 표현하는 거지. 반복은 뭐가 반복이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지. 보통 반복을 하면 반복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와? 강조와 운율 형성 효과가 오지. 우리가 예를 들면 뭔가를 강조해서 말하려면 그러잖아. 감정을 넣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그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강조의 기본. 그래서 영탄과 반복이고 그 외에 잡다한 말을 하는 건데, 반복은 그렇다 쳐. 영탄은 도대체 정확히 뭐야? 영탄법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뭐를 영탄법이라고 할까? 사실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야. 정서를 넣어서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어떤 느낌이지? 100% 영탄법이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방법은 사실 없어. 근데 대충 이러면 영탄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 일단 우리가 감탄사가 나오면 영탄법이라고 주로 얘기를 해. 예를 들면은 아, 와, 야 이런 거 나오면은 영탄법이지. 근데 생각을 해봐. 우리가 감탄사 중에는 이런 것들도 있어. 네, 아니요, 여보세요. 이렇게 단독적으로 쓰이는 단어들도 다 감탄사에 들어가거든. 이거 나온다고 영탄법인가? 이건 또 아니지. 또 두 번째, 느낌표가 나오면 보통 영탄법이라고 여기도 해. 근데 느낌표 나온다고 다 영탄법인가?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지. 세 번째, 감탄형 어미가 나오면 영탄법이라고 해. 예를 들면은 뭐뭐구나 이런 것들. 아 뭐뭐 했구나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거 나온다고 다 영탄법은 또 아니지. 네 번째, 도노법으로 불러도 영탄법의 일종이라고 보기도 해. 누구누구, 아, 야, 이어 같은 거. 이거 나온다고 또 영탄법이 아닌 경우도 있는 거지. 네 번째, 서리법. 다섯 번째, 서리법이 나와도 영탄법이라고 보기도 해. 근데 서리법이 나오는 모든 게 다 영탄법이 되는 거는 아니지. 보통 뭐뭐지 않은가 형태는 영탄법으로 많이 보는데, 사실 생각을 해봐. 영탄법은 모든 의문문으로 다 만들 수 있어. 아니 서리법은. 나중에 이제 서리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는 의문도 될 수 있고 서리도 될 수 있지. 정말 물어보는 거일 수도 있고 공부해달 얘기도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의문문은 앞뒤 문맥에 따라서 정말 의문문도 될 수 있고 서리법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탄법이라는 게 나오면 일단은 선지의 영탄법은 답으로 정하지 말고 일단 보류해놔. 왜 그러면 영탄법이 명확하게 딱 이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의 답을 다 확인하고 그래도 이게 영탄법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맞는 거고 그건 영탄법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맞는 거고 그렇게 하면 이제 답인 거지. 영탄법이 나왔을 때 그거 가지고 선지를 선택하지 말라는 거야. 왜? 명확하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통틀어 나오면 정서가 되게 많이 직접적으로 노출됐구나 그래서 영탄법이라고 하지만 영탄법이라는 게 정확히 딱 이거다라는 게 없잖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지규법 같은 경우 뭐뭐 같이 뜻이 나오고 원관념과 고려관념이 일치하잖아요. 지규법 딱 명확하게 떨어지잖아. 감정이입하면 뭐 운다 웃는다 나오고 화자의 정서 예치안에 감정이입 이렇게 떨어지잖아. 근데 영탄법은 영탄법이 쓰였다 그러면 어느 한 부위에 딱 이게 보이나? 아니야. 안 나와. 그런 게 없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러면 영탄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명확한 표지가 없거든. 이해되지? 영탄법은 그거 가지고 선택하면 안 된다. 그치? 제가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읽어보자. 자, 미화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거를 미화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거기 보면 거기 나오는 예시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문학에 사용되는 예시들은 아니고 이런 거라고. 우리 옛날에는 죽다 라는 표현을 미화한 게 뭐였어? 돌아가시다. 근데 오늘날에 이런 미화법이 일단 아니지. 왜? 이미 너무 굳어져서 사전에 등재가 되어버렸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야? 사전적 의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화가 아닌 거야. 맞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문학적으로 이제 죽었다를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키우던 애완동물이 죽었어.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길래?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다. 무지개 다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맨날 이런 표현 쓰잖아. 그치? 이런 게 미화인 거지. 또 시에서는 백석의 시에서는 어린 딸은 모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무슨 뜻이야? 죽었다는 거지. 또 이런 것도 있지. 예를 들면 눈물이 아롱아롱 피 불고 갔으니 죽었다는 뜻이지. 무덤 속을 걸어가지 않았느냐. 죽었다는 뜻이야. 이런 것들이 다 미화법이야. 이해되지? 예를 들면은 이제 정철아니 관동배고 들어갔어? 아니요. 안 들어갔어. 앞으로 지긋지긋하게 배울 사람이야. 우리 고전 씨가 책에서도 상승곡 다음에 보면 이게 men왕정과 다음에 정철 작가만 쫙 나오거든. 되게 중요한 사람. 역사적으로는 서인의 우두머리지. 서인의 영웅수. 최초의 공당 정치가 시작된 시기가 어디야? 선조. 역사적 아니? 한국사적 공부했어? 우리가 조선 시대 임금 중에 가장 천재적인 인물 세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누구 뽑을까? 세종, 일단 세종 나오고 그 다음에 정조, 소원화 성대도 뭐 이렇게 있지, 탕평집하고 그 다음에 누구일 것 같아? 선조. 왜 선조일까? 우리 돈에 나오는 인물들 한번 보자. 100원에 누구 나와? 이수신. 1000원에 세계기업, 그리고 5,000원에 그 다음에 세종, 심사임당. 심사임당은 누구 엄마야? 이 엄마지. 이 세 사람 다 누가 뽑았어? 선조가 뽑아쓴 사람들이야. 선조는 되게 머리가 좋았어. 그래서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고 최초로 공당 정치를 만들어서 신하끼리 싸우게 만든 사람이에요. 동인, 서인으로 나눴는데 그때 이제 서인의 우두머리가 정철이었어. 그래서 선조가 그 전에는 사화라는 개념이 있었어.
왕들이 마음에 안 드는 신하들을 숙청해버리는 거야. 싸그리 죽이고. 큰 사화들이 되게 많았는데 잠깐만. 이거 좀 가다듬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화라고 해서 이제 임금이 신하들이 다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었어. 대표적인 게 이렇게 기묘사화라고 해서 교광도가 반역을 연구한다고 해서 실제로는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반역을 연구한다고 해서 싸그리 다 죽여버렸지, 종업들이 받으래. 그게 이게 사화인데 선조는 머리가 좋아. 자기가 직접 하면은 그 되게 안 좋을 거 아니야, 평판이. 그러니까 이제 싸우게 만든 다음에 동인 쪽을 영모로 몰아서 자기가 직접 힘을 내지 않고 서 있는 군어린 정철한테 야 쟤네들 좀 치료해. 그래서 걔네들이 싹 다 죽이는데 정철이 그때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여서 사활 중에 가장 많이 죽은 게 김효사거든. 그때 죽은 것보다 더 많이 죽였다라고 해. 그래서 정철하면 유명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추 목살. 이걸로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여. 사람 죽이는 걸로 유명해. 두 번째 술에 환장한 사람이야. 술과 관련된 시조들이 되게 많고 특히 최초의 사설 시조는 정철이 썼는데 아마 술취해서 썼을 거야. 일반의 시조 형태를 파괴해서 딱 조선 전기 끝부분 사람이거든. 조선 후기부터 사설 시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최초의 사설 시조가 정철 거야. 아마 술 취해서 기존의 유격을 파괴하고 그렇게 썼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어. 선조가 하도 얘가 술 먹고 사고를 치니까 너 술 좀 적게 먹어. 내가 은자 요만한 거 이렇게 줄 테니까 이걸로 하루에 3잔씩만 먹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은이나 금은 전성이 좋지. 망치가 또 들려. 사발로 만들어. 대표가지고 그걸로 3잔을 마셨네. 막판에 사고 쳐. 임진왜란 때 이제 정철이 임진왜란 때 살아있었거든. 처음에 1593년에 죽어. 1592년이 임진왜란이지. 근데 쳐들어왔을 때 명나라의 사신으로 보내 선조가. 근데 거기서 술 취하고서는 제목 보고를 해. 외적들이 다 물러갔대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 그래서 선조가 그때 잘라버려야 돼. 그래서 강화도로 가서 거기서 의병 모집한다고 하다가 거기서 굶어주고. 그게 이제 정철인데 술로 유명하고. 근데 이런 사이코패스거든. 사실 좀 사이코패스 같은 인물이야. 근데 이 사람이 시를 잘 써. 문학사에서는 이 사람을 범접할 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맨날 정철 3인국, 숙민국, 관동별국을 맨날 배우고 모든 교과서에 옛날에는 이 3개가 다 실려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7차 개정교육과정 들어오고 나서는 애들이 배울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안 돼도 이 셋 중에 하나만은 배우자. 정철의 3인국, 숙민국, 관동별국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배워. 그리고 중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가면서 이 3개를 다 배워.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우리가 수능 문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얘는 되게 기본 작품이야. 그래서 사실 이제 정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철에 대해서 얘가 시를 그러니까 잘 쓴다는 걸 알게 되면은 수능 공부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수능 고전 시간에 공부해야 될 게 그래도 한 4, 50편은 되거든. 근데 정철이 잘 썼다는 걸 알려면 다른 작품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도 작품들을 공부하고 나면 비교해보면 그래도 정철이 잘 썼구나. 나머지는 정말 이상하게 쓴 것들 많거든. 정철 아비작들도 많고. 근데 정철이 그래도 되게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잘 썼어.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 같은 인간이 그래도 시는 정말 잘 썼네 라는 걸 깨달으면은 이제 수능 공부 준비가 다 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정철 작품은 기본 작품이라 주석이 안 나온다.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수능에 만약에 정철 작품이 나왔다 그러면 다른 고전 시가들은 어려운 단어들을 주석으로 다 달아줘. 정철건 안 달아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고3이면 외우고 있겠지? 교과서에도 기본 작품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안 넣어줘. 그래서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정철의 관동별국에 보면 미화법이 되게 많이 나와. 정철의 관동별국에서 관동별국은 이제 관동지방, 강원도야. 강원도 지방을 여행하면서 쓴 건데 화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취선, 좀 되게 자아도취적인 인물이거든. 취한 신선, 자기가 신선이래. 또 자기가 타는 수레를 신선이 타는 날개 돋친 수레, 이게 기문이라고 표현해. 또 자기가 바라보는 학을 신선이 타고 다니는 학인 선학이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자기가 쓰는 돌계단에 옥으로 된 계단, 그래서 옥계라고 표현하는 거 이런 게 다 미화법이야.
그러니까 정처럼 미화법을 되게 많이 썼지. 자기도 지정된 인물이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화법인 거지. 됐니? 일단 여기까지 정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쇄법 한번 보자. 연쇄법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적인 표현법인데 보통 A, B, B, C, C, D 이런 식으로 나가지. 근데 사실 거기 보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서가 사과는 맛있어 이런 거가 시에 나올까 싶기도 한데 현대시에 주로 나오고 하나 나오더라도 근데 이제 고전시가에 좀 많이 나와. 그래서 고전시가에 나오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 아까 정설의 반동별곡에 보면은 말거든 좋지나 말거나 좋거든 말지나 말거나 딱 한 번 나오지. A, B, B, A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것도 연쇄라고 쳐.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볼 때는 A, B, B, 또 시 전체가 시상정의 방법 자체가 이제 연쇄법인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은 그 1,000원짜리 아저씨가 얘기하는 이제 그 1,000원짜리 아저씨 세계의왕 세계의왕이 쓴 시에 보면 도산 12곡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정치학 반동배곡에 나오는 거고 요거는 이황의 도산 12곡에 나오는 여기서 보면은 고인은 뭐를 의미해? 성현을 의미해. 성인과 현인. 근데 성현을 내가 본 적이 없지. 나도 성현을 본 적이 없고. 근데 가던 길이라는 건 뭐야? 성현이 갔던 학문의 길. 어떻게 알 수 있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나도 살아가겠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나도 고인을 못 봐, 고인을 못 보아도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으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연쇄인 거야. 시상적인 전체적으로 연쇄가 들어가는 거지. 이해돼? 그 다음에 비교법은 아까 얘기했지. 비슷한 속성으로 강조하는. 대조는 서로 다른 속성으로 강조하는 거지. 점층법은 우리 점층과 점강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것도 주로 점층법으로 합쳐가지고 얘기하기도 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점강은 좀 또렷하게 그 하강적으로 가거나 줄어드는 거를 표현해서 점강이라고 그러죠. 점점 하강하거나 줄어드는 거. 근데 대부분은 점점 어디로 가면 다 점층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 보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하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과정이지. 그러면 점강은 아니잖아. 점층이라고 그냥 그러지. 아니, 물론 서울 사람들이 부산으로 내려가면 점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부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점층인 거잖아. 그래서 애매할 때 그냥 다 점층으로 퉁치는 느낌이다. 됐지? 그리고 점층법이 우리가 꼭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점층법이야.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점층법이에요. 단순히 그냥 글자 수가 좀 늘어나고
이런 시가 하나 있지. 뭐야? 김수영의 눈 들어봤니?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내린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내린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시 자체가 점층적인 경기지. 이해돼? 이런 것들은 없고. 사실 연세법이나 점층법은 시상 전개, 시의 흐름을 전개하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해. 됐지? 자, 그 다음에 과장법은 뭐 이제 그 기본 거보다 세게 과장하면 형대 과장, 작게 과장하면 향소 과장 이렇게 부르는 걸 알 거고, 그 다음에 열거법은 쭉 나열하는 거지. 나열하는 게 왜 강조니? 우리 예를 들면 나 공부 내 자습실에서 되게 열심히 했어.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했어. 그건 뭐야? 많이 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지. 정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해돼? 그랬을 때 이게 강조이고. 현재법은 뭐가 현재법이야? 현재형 선어말음이 오늘 어차피 배울 거야. 문법적으로 보면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선어말어미라는 개념이 있지. 어간은 예를 들면은 뭐 어말어미는 다잖아 이렇게 되겠잖아. 뭐 요 사이에 이게 선어말어미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선어말어미 중에서 현재형은 는과 니은이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느냐? 예를 들면은 먹다가 아니라 먹는다, 놀다가 아니라 논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뭘요? 현장감과 생동감을 준다라고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설을 표현할 때도 철수는 밥을 먹었다 그리고 잠을 잤다. 차라리 철수는 밥을 먹는다 그리고 잠을 잔다. 그럼 어때? 지금 옆에서 하고 있는 거 같지. 그래서 현재형 선어말어미를 섞어 쓰는 거를 현재법이라고 해. 그리고 이런 현재법이 많이 사용이 되면은 현재법을 다량으로 사용했을 때 이거는 뭐라고 해? 보통 가분 형태가 나타나지. 시의 행의 마지막 부분이 계속 반복하는 효과가 생기지. 운율 형성 요소도 돼, 현재법은. 모든 현재법이 운율 형성은 아닌데 시행이 끝부분이 현재법으로 계속 반복되면 또 가분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일단 정리하고 갈래? 자, 거기 보면은 이제 명령법은 뭔가 대상에 대해 명령을 하는 거지. 명령은 청유와 차이가 뭐니? 명령법과 청유법의 차이. 명령은 완전 강고 명령은 청유는 성애가 요청하는 건가? 문법적으로 명령과 청유의 차이는 뭐냐면 명령은 너만 하는 거고 청유는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명령법을 쓴다는 거는 너만 하는 거야. 할아버지 진지 쓰세요는 명령이야. 좀 웃기지만 할아버지 밥 먹자는 청유야. 이해돼? 그게 그 뉘앙스 차이가 아니야. 함께 하느냐, 너만 하느냐야.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은행 같은 데서도 뭐뭐 가세요 그러면 명령 같으니까 어떻게 뭐뭐 가실게요 이렇게 돌려 말하잖아. 그런 이유가 그런 거지. 너만 하는 거일 때는 되게 무리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하거나 뭔가 다른 형태로 돌려서 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명령법을 쓰면 그래서 어때? 어떤 강조의 느낌도 있고 주의를 환기한다는 건 뭐야? 어떤 그 시의 분위기 같은 걸 바꾸는 거지. 혹은 주제를 강조한다던가. 억양법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칭찬할 때가 비난하거나 비난할 때 칭찬하는데 보통은 이제 수사법 기법이고 문학에서 잘 안 나오는 그런 건데 사실 문학에서 나오는 경우가 억양법이 딱 하나가 있어. 고전 시가에 나오는 여수장 공문시. 의지문덕 있어. 우종문은 수나라 장수지. 수나라 장수 우종문한테 주다, 줄 숫자야.
수여할 줄 여자야. 수여하다. 살수대첩 배경이지? 아니? 네. 살수대첩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들어는 봤어. 수나라가 우리나라의 고구려를 침략하잖아. 이렇게 생겼지. 여기 요하지. 요하의 동쪽을 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요도. 요하의 서쪽을 해서 요서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가 평양선이지. 수나라가 이제 중국 전포를 통일하지. 556국의 혼란기를 최초로 통일하고 수나라가 100만의 동원해가지고 어디를 공격해? 고구려를 공격하지. 고구려의 수도는 당시에 평양성이었지. 그래서 요동성간호선을 구축해. 근데 수양제가 이제 100만 동원은 대군을 가지고 여기 뚫으려고 그러는데 안 뚫리는 거야. 시간만 차이를 이루지. 그래서 해상로로 수군을 통해 간 찬동강에서 출발해가지고 평양성을 공격을 하게 해. 근데 이 수군이 여기에서 평양성에서 이제 그 유인작전에 걸려가지고 퇴각해버려. 근데 이걸 모르고 수양지가 여기서 계속 안 뚫리니까 어떻게? 30만의 별공대를 보내. 그리고 이 30만을 이끈 게 우중문이야. 근데 이제 을지문덕이 이 우중문을 유인하기 위해서 들어갔어? 7번 싸워서 7번 져준다고? 7번 싸워서 7번 져주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시를 보내. 뭐라고 보내? 당신의 계략은 하늘에 닿았고 당신은 그만큼 군대를 잘 지휘하고 당신의 업적은 이미 충분히 높으니 이제 충분히 만족함을 알고 돌아가면 어떻겠는가 하고 4줄짜리 한시를 보내. 그게 이제 여수전을 비는 것이야. 처음에는 어떻게? 칭찬하지. 그 다음에 어때? 비꼰단 말이야. 이제 그만 돌아가면 어떻겠니?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억양법이야. 이제 문학에서 억양법이 나오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수장 오정민 씨가 거의 유일해.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비꼬면서 앞에 했다가 뒤에 이런 시가 거의 없거든. 근데 이거는 역사적 배경이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시인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억양법이다.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반복법은 당연히 반복을 하면서 어때? 운율 형성과 강조의 효과가 있겠지. 그 다음에 거래법은 수사법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거지 문학에서 잘 안 나와. 예시되면 다 거래법이야. 됐지?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됐고 이제 변화법으로 가보자. 26페이지. 변화법에서 이제 비약법이 처음 나오는데 비약이라는 건 건너뛰다의 의미. 우리가 수사법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 건너뛰는 걸 비약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문학에서는 비약법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두 가지로 써. 시에서는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시상 전개의 비약, 다른 말로 시상의 비약 이런 표현을 많이 써. 그래서 시의 흐름상 필요 없는 부분을 건너뛰고 가는 거. 예를 들면 뭐 기행가사 같은 부분에서 기행가사는 뭐야? 여행을 기록하는 거지. 그건 되게 길 거 아니야. 여기에서 중간 부분, 중간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 건너뛰기 이런 것들이 시상 비약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소설이나 급 같은 경우에는 사건 전개의 비약이라는 표현이 나와. 우리 예를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차 타고 어디 갈 때 다 보여주지 않잖아. 차 타고 딱 문 닫으면 그 다음 장면 중요하지 않으면 탁 타고 그 다음 장면 무슨 착해 있지. 그런 게 이제 사건 전개의 비약이야. 그래서 그런 걸 통상 비약법이라고 불러. 비약법이라고 안 나오죠. 문제에서 뭐라고 그래? 시상의 비약, 시상 전개의 비약, 사건 전개의 비약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나오지. 됐니? 네. 그 다음에 또 문답법. 그리고 화자청자의 관계가 있을 때 A라는 사람이 묻고 A라는 사람이 대답을 하면은
이게 뭐야? 문답법인 거야. 즉 자문 자답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해야 돼. 이게 이제 문답법인 거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묻고 B라는 사람이 대답해버리면 이건 뭐야? 담화체라는 거지. 하시는 말을 주고 받는 게 돼버리니까 얘가 화자가 이가 돼버리는 거지. 이해돼? 네.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이 묻고 B라는 사람이 듣기만 해. 이거는 대화체라고 하고, 사실 대화체는 담화체를 포함하는 개념이야. 됐니? 그리고 냉조법은 비꼬는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거 말할 때 참 잘도 그렇겠다, 뭐 반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비꼬는 거지.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기 방식인 거지, 문학에서는 잘 쓰지 않지. 그 다음에 대꾸법은 어때? 문장의 구조가 일치해야 되는 거야. 문장의 구조가 일치한다는 거는 이런 거야. 우리 원래 대꾸법은 문장의 구조나 라임. 근데 사실 우리말에 라임이 없잖아. 영시나 뭐 이런 데서 온 거는 원래 수사법은 그 히랍, 그리스에서 온 거죠, 그래. 그래서 이제 라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배우는 문학은 대부분이 그 라틴어 계열이랑 영시 계열에서 왔기 때문에 거기 이론들을 많이 차용해서 거기 특성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저런 것도 있어. 도치법 같은 거 생각해봐. 도치법은 사실 우리말에는 엄밀히 말하면 없는 개념인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할 때 도치법 나오는데, 이것도 봐봐. 라임이라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엔 뭐만 볼 수 있는 거야? 문장. 근데 옛날에 한 번은 수능 연기문제에서 라임이 유사하다고 해서 문제 나와가지고 욕먹은 적이 있어. 아니, 한국말에 라임이 어딨어?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보자. 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거 대꾸잖아. 그치? 근데 왜 대꾸인 거야? 이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 우리 그냥 대충 이거 대꾸네 라고 하지 말고 봐봐. 콩을 심은 대에 콩이 나오지. 문장 공부 배운 적 있니? 이제 시험범위였지 마지막. 네. 목적어지. 이거 뭐야? 아, 다 잊어버렸어? 이거 뭐야? 부사, 주어, 서술어. 맞지?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돼? 팥을 심은 대에 팥이 난다잖아. 목적어, 관용어, 부사어, 주어, 서술. 이렇게 100% 일치하면 좋은데 100% 일치하지 않더라도 7, 80% 정도 일치하면 대꾸법이라고 봐. 이해되니? 서리법까지 정리한 다음에 또 다음 것도 들어볼게. 서리법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자, 우리가 의문문의 종류를 나눌 때 세 가지가 있지. 뭐뭐 있어? 설명 의문문. 설명 의문문은 어떤 특징이 있어?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어? 안 되지. 판정 의문문은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어? 네. 그렇지. 자, 예를 들어보자. 지금 몇 시니? 몇 시 아니니? 지금 몇 시니? 10시. 10시 아니니? 네, 맞아요. 이런 게 이제 설명 부분 판정 의문문이지. 근데 여기 하나 더 해서 의문문의 종류에 수사 의문문이 있어. 수사 의문문이 수사학에서 쓰이는 의문문, 그래서 이게 서리법이야. 이건 설명 의문문이든 판정 의문문이든 상관없어. 근데 뭐야? 답이 정해져 있는 거야. 답정너야. 그러니까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데 질문하는 거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도영이가 지각했어, 학교에.
선생님이 이제 문 열고 들어오니까 뭐라 그래? 지금 몇 시니? 4시 아니니? 이건 정말 묻는 거야? 아니, 무슨 의도야? 이 시간에 지각하지 마라. 근데 지금 몇 시니? 10시요. 10시 아니니? 네. 이러면 싸우자는 거지. 그래서 서리법은 이거 어떤 형태로든 다 만들 수 있어. 어떤 종류의 의문문이든 상황에 따라서 서리법이 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학교에 가는데 엄마가 밥 먹고 가야 되지 않니? 정말 의문문일 수도 있고 밥 차려놓고 밥 먹고 가야 되지 않니? 그러면 밥 먹고 가야지. 이해돼? 그런 게 서리법이야. 여기까지 정리. 네.